오늘이 금년 들어서 제일 더운 날입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오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내용은 가까이에서 본 인간 박정희, 인간 유영수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내 책에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두 네 분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 박정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이 관심 갖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박정희의 진면모, 참모습, 적나라한 인간 박정희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난 순간이 바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장에서 대통령의 총탄이 날아오고 그 총탄에 영빈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8월 15일 그 광복절 때 청량리에서 지하철 제1호선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영부인께서 저보고 8.15 경축 행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게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하철을 타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 본관에서 한 50m쯤 떨어진 데 있는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 꼭 대통령 청와대 필수 요원들, 경비대장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그 운전수, 주방장 이런 사람들 꼭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그 대통령 부르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8세대가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있었는데 제가 그 이튿날 8월 15일 아침에 그 대통령 일행 차를 타고 광복절 행사에 가려고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문 앞에 났어야마자 대통령 일행차가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본관에서 뭐 정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지를 못하고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서 텔레비를 봤습니다만 그 여담으로 우리 옛날에 코리안 타이밍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하는 행사 뭐 20분, 1시간 넣는 건 보통이고 우리 사람들도 약속하면 20분, 뭐 30분, 1시간 넣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되고 나서 무슨 행사 1분이 안 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에 무슨 행사 준비한다 그러면은 10시면 10시 딱 되면 아나운서가 대통령 각하 입장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행사에 뭐 1분 인수도 안 틀리게 떠나가셔서 제가 못 갔는데 텔레비를 보고 있다니까 텔레비가 갑자기 탁 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방송에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속실 당직 비서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영부인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가 계시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 천천백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서울대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이 응급처치하는 그 침대 위에 영부인이 누워 계시고 간호사 한 분이 영부인 가슴을 계속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소생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영부인 발을 붙들라고 해요. 높이 들으라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께서 고손 실으신 그 두 발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지금 그 시술 장면을 내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큰 소리로 영부인을 2번을 불러왔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콕콕 하고 숨 넘어가는 그런 소리만 나왔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이 치명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수술실이 준비가 돼서 영빈을 수술실로 옮겼는데 그 옮기면서 간호사가 영빈이 끼고 있던 반지하고 여기에 총알을 맞으셨는데 여기에 뼈가 요만한 뼈가 부서져 나왔습니다. 뼈가 이 파편이 있는데 그거하고 반지를 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주머니에 넣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대학병원 원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시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얼굴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원래 좀 나무잡잡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새노랗게 됐었어요. 노랗게 된 얼굴 입술을 꽉 다물고 병원실장 뒤에 서서 수술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서울대학병원 의사한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라.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대통령 그 입원실, 전용 입원실로 올라가셨는데 한참 있다가 병원 그 수술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의사들이 대통령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가망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비가 쭉쭉 내렸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 서울대학 그 병원에서 제가 담장 창문으로 담장을 보니까 하늘하고 담장이 노랗게 변했어요. 오렌지색처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노란 색깔이 될까? 후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마치 영빈이가 그날 입으셨던 그 황금색 옷 색깔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도 돌아가신 저분은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났었죠. 조금 이따 김종필 총리가 서산농장에서 휴가를 하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신직수 정무부장을 데리고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정무부장한테 이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짓이 아닐 테니까 청량리 역에 그 지하철 개통하는 그 현장에 빨리 가서 조사를 해봐라. 제2의 병역범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민이 결국 운명하셔서 그 운명 운굴 하는 차를 청와대로 향하는 데가 그 뒤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따라갔는데 비가 쭉쭉 내립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니까 현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둘째 따님하고 박지만 영식하고 이렇게 셋이서 영빈 운구를 지금 맞아들이는 겁니다. 영빈 운구를 영빈 접견실에다가 갖다가 임시로 안치해 놓고 제가 그 앞에 서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서 울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옆방에서 대통령에게 전부 이렇게 고개를 숙여 조문을 표하고 이러다가 대통령께서 나오시다가 그 영부인 접견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울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그냥 와 껴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 대성통곡을 하셨고요. 그 둘이서 붙들고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대성통곡하는 소리 듣고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대통령이 울고 계시니까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 비서실장이 저를 옆구리를 탁 치면서 각하 모시고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대통령은 집무실을 모셨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영부인이 대적인실로 영빈 운구를 옮겼는데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혼자 내려오셔서 그 분향을 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고 때로는 금끼기도 하고 그 근무자들 얘기를 야간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슴이 아파서 베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통곡을 하시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례식 날 대통령께서 청와대 정문에 서서 유경수사의 운구를 떠나보내고 돌아서서 올라오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큰 눈에서 그냥 줄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날의 인간 박정희, 그날의 인간 박정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총탄이 날라오고 영군이 총을 맞아 실려나가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험한 모습을 그거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담대하고 그리고 세심하고 대통령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가 그걸 철저히 지켰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 여리고 인정에 약한 그런 한 인간의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단에 총알이 날아왔을 때 뒤에 앉으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옆에 경호원들한테 총 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때 주변의 경호관들이 범인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범인이 맞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청중들이 맞았겠습니까?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을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 총 쏘지 말아라. 근데 그 후에 그 경호관이 며칠 후에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가깝해서 총 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느낀 게 역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다. 그 후에 그걸 제가 책자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얼마 후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경호관한테. 다른 얘기는 녹음이 돼 있는데 왜 그 총 쏘지 말라는 소리는 녹음이 안 돼 있느냐. 그랬더니 그 경호관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앉으시면서 뒤로 확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거리가 멀어서 대통령 첫 번째 말은 녹음이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8.15 행사 장면을 다시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앉으시다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연설을 계속 하셨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 누가 제2, 제3의 범행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사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독시키고 행사를 중단하고 가겠다.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떠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읽다가 중단한 그 연설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연설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유경수 여사가 실려가면서 두고 간 핸드백, 고무신 이걸 직접 대통령께서 들고 나오셨어요. 이것을 봤던 그 당시 텔레비전 중계를 봤던 여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아, 대통령이 저런 모습.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2층에 있는 리셉션장에 올라가서 해외 동포들, 유공자들 다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 병원 오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재난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6.25 동란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으로 해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2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실종, 사망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6.25인데 그 6.25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또 있었습니다.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그것을 IMF 외환위기라고 얘기합니다. 1997년도에 외국에서 꼬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의 구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은 우리 기업을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 망할 때가 되면은 기업주가 제일 첫 번째 은행에 가서 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꾸지. 은행이 돈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준다면은 가혹한 조건을 겁니다. 금리를 높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담보로 내라. 그리고 당신 회사 인원을 줄여라. 긴축을 해라. 뭐 이런 조건을 내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걸었던 여러 가지 조건은 가혹할 정도입니다. 금리를 대폭 올려라. 금리를 대폭 올렸습니다. 돈 못 쓰는 거죠. 환율을 인상해라.
외국에서 들어왔던 돈이 그나마 환율이 인상되면 그 돈 보고 또 들어오는 투자 자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공기업 다 매각해라. 정부는 긴축해라. 이거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우리하고 반대 방향을 갔습니다. 기업의 은행으로부터 기업에 돈을 꽂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기업에다 바치는 그런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IMF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내겠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체제에 맞지도 않는 고정 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환율 변동이 안 됩니다. 금리는 대폭으로 인하해가지고 기업에 돈 갖다 써라. 수출해라. 직장의 사람들 고용해라. 외국 자본의 유출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말레이시아니까 가능했겠죠.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하티르 모하마드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수상입니다. 그분은 1925년생인데 원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1964년에 하원 의원이 되고 1981년에 수상이 돼가지고 22년간 말레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22년간. 이광현 수상은 3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 대통령 18년은 그렇게 장기 집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가치는 뭐냐면은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적 가치. 그게 뭐냐면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이론인데 서구라파는 물질주의지만은 아시아는 정신주의다. 당신들은 개인주의지만은 아시아는 가족중심주의다. 부모를 공경하고 단체에다가 희생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군인을 존중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아시아적 가치인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1950년대 유교동맹 직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외과 의사 신분으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동경에서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동해를 건너서 오자마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에 나무 하나 없이 빨간 민둥산이 나무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나라는 항상 숲이 우거진 상하이 나라니까요.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겁니다. 이 마하티르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극동에도 사막 국가가 있구나. 나는 아프리카는 사막 국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극동에도 코리아라고 하는 사막 국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모습을 보니까 거리에 넘치는 실업자, 고아, 전쟁 고아, 미망인, 상위군경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고 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동족 상련을 벌이느냐? 왜 그러느냐? 물론 공산주의 침략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마하티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코리아는 신이 버린 나라다. 신의 저주를 받은 나라가 코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 상황은 마하티르와 본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한 상처가 너무 깊고 아물지 못해가지고 전 국민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선 인해농산물 들여다가 그거마저도 공짜로 받아다가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알량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받아서 그걸로 정부 예산을 짰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독특한 자료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 병원 의학 역사 문화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1954년에
한국 결핵으로 1년에 결핵으로 연간 5만 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폐결핵을 앓은 집안하고는 혼인도 안 합니다. 유전된다고 해가지고. 결핵 환자 수가 1962년도에 50만 명입니다. 196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서울 시민의 6.2%가 결핵에 감염돼 있고 어느 초등학교는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45.2%입니다. 45.2%가 결핵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결핵 공화국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국에 혹시 유학을 가거나 하고 미국 가려면은 지금은 어제 뭐 보니까 인천공항에 하루에 20만 명이나 갔다고 요새 젊은이들도 여권만 가지고 그냥 해외 나갑니다만 그 당시에 외국에 유학 가려고 해서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은 대사관에서 엑스레이 필름을 가져오고 그럽니다. 당신이 결핵 환자인지 아닌지 엑스레이 필름을 그 소리에 붙여가지고 와야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다면 인권유리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어떡합니까? 미국은 가야 하겠고 하니까 그 굴욕스러운 일을 당해가면서도 비자를 받으러 갔던 겁니다. 또 한 가지 63년 10월 24일 날 전북 완주군에서 9세 먹은 여아가 기생충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어요. 전주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해부를 해보니까 그 9세 먹은 여아의 뱃속에서 회충이 1063마리가 나왔습니다. 5kg이에요. 산토닉이라고 하는 약 먹으면 다 되는데 산토닉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약을 못 먹으니까 뱃속에서 회충이 간다. 세계 기생충 학회에서 기생충 연구하려면 제1번을 한국에 찾아옵니다. 한국에 와서 기생충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애들한테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담배 니코틴 빠르더라. 그 니코틴에 기생충이 죽으라고. 이러한 현실이 1950년대 현실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던 한국, 이 방황하던 한국,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 인류가 처했을 때 인류가 발명해놓은 역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혁명입니다. 전제분주한테 압제를 당하고 세금 너무 과중해서 시달리고 이 가난에 시달리고 굶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체제를 엎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명을 하지 않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리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가 발명해낸 역사물이 혁명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신생 국가들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민주주의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원도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안 되는 국민들 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결국 힘을 가진 군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 성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1년 5월 16일 드디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역사의 필연으로 봅니다.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말들이 많습니다만 혁명이면 어떻고 쿠데타는 어떻습니까? 혁명은 좋은 것이고 쿠데타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망할 무렵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그 무렵에 레닌이 중심이 돼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것이 1917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 농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스탈린 정권을 거치면서 수천만이 학살당하는 아주 질 나쁜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혁명이 좋은 혁명이 아니라 나쁜 혁명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1차 대전 때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하면서 터키를 살려내고 터키를 개혁하고 했던 케말 파샤의 쿠데타, 그것은 지금 혁명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 사람들은
케말파시 장군을 아타투르크, 터키의 국보라고 부릅니다. 에집트의 나세르 쿠데타를 했지만 지금 에집트 사람들은 그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느냐? 우리하고 얘기가 다르니까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가난한 인민족을 살린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으며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 국민의 8월 이상은 박정희라고 시대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합니다. 쿠데타냐 혁명이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실존적인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후에 18년간 조국 군대와 민족 중흥 이런 역사적인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았지만 때로는 엄청난 비난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혁명할 때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난을 듣고 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 영역을 물어보겠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됐는지 욕된 것인지 역사에 묻겠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일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조선일보가 갤럽 조사한 것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을 인물이 누구냐? 1등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2등이 이순신 장군, 3등이 세종대왕, 4등이 김무선생입니다. 우선 그 IMF 그 이후에 그 어려웠던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교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물어봤죠. 당신들 대학 교수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왜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론조사는 반드시 1등으로 나오는데 그 왜 그런 거냐? 우리 국민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러냐? 아니면 당신들이 위선자이고 당신들이 비굴해서 그걸 말 못하는 거냐? 왜 학자들은 왜 말 못하느냐? 다음 대답해보라. 그 서울대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자들이 비굴하고 위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1961년도 7월입니다. 최고의 의장 때지요. 제가 살던 곳에 수해가 났습니다. 온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집이 다 떠내려고 공터가 떠내려고 박정희 최고의 의장께서 수해지구 현장 시찰차 오셨어요. 그때 수해지구에 그 수해민들이 수용되어 있던 국민학교로 차를 타고 가시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제가 길가에서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빛이 혁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빛이 대단한 장군이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수해가 났다 보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정부에서 밀가루 한 포대 갖다 주고 모포 갖다 주면 그게 하는 일이 다입니다. 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최고의 의장이 수해 현장에서 지시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시내를 가까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 강을 그대로 두면 또 수해가 날 것이다. 강을 옮겨라. 강을 옮기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군 공병장비를 동원해서 산허리를 잘라내서 그 강 줄기를 시내에서부터 한 3km 정도 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당면에 모포나 밀가루 주는 정부가 산을 허리를 잘라서 강을 바꾼다.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젊은 저는 군에 가려고 그때 가서 시골에서 대기하고 영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이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강하게 각인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산을 잘라서 강을 옮기는구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군에 갔다가 제대해서 와보니까 그 강을 옮긴 그 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주택이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 상년 벽해가 된 것이 아니라 벽해가 상년이 돼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여러분 61년도에 군에 입대했는데 월급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런데 62년도에 화폐 개혁을 하더니 100원이 됐어요. 지금도 100원입니다. 제가 받은 월급이. 근데 지금 여러분 육군 병장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원. 3,000배가 올라요. 3,000배가 올랐어요.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 후에 서울구 남산에 유경수 여사님이 설립하던 어린이회관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10월달 어느 날 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보이스카우트 그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진대회를 마치시던 대통령 네 분이 수행했던 국무위원들은 다 현장에 불러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대통령을 제가 한 2번 뵙기는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이리 오시더니 날 보더니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더니 이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산 그 공사 현장 앞을 한 바퀴 쭉 도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행했던 뭐 카메라맨들이 저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뭐 젊은이 하늘을 대통령이 이제 손을 잡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뭐 사진을 찍고 뭐 국무위원들은 이렇게 절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남산에서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저는 그때마다 서울 시내가 아름답고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시골 사람이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이성계가 왜 여기다 투입을 했을까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때 그분 생각에는 벌써 서울이 좁고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좀 그래서 제가 야, 최고는 작은 분인데 보통 통이 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보면은 이분의 철천지에 한이 맺힌 게 가난해서 나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경제, 국방, 모든 정책도 결국 가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군주시대의 임금이나 위정자들이 자기의 변명에 불과한 거지 왜 가난한 나라가 구제하지 못하느냐. 나라가 구제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 늘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다 불쌍하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는 말을 늘 하셨어요. 제가 1975년 봄에 유경수 여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성남에 사는 한 여자가 보내온 편지인데 80 먹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서울역 앞에서 볼펜 장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을 굶는 것보다 80 노모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받고 제가 그날 저녁에 영빈 지시로 쌀한나무하고 돈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남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성남이 아주 저 철거민들이 살던 데가 돼서 참 어렵게 찾아갔습니다만 저녁인데 그 집에 딱 들어섰더니 가족들이 밥상을 받으러 밥을 먹는 겁니다. 할머니가 아랫목에 앉아서 밥을 먹고 꼬맹이들이 운목에서 먹고 부인하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방 안에는 촛불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노파 할머니가 밥그릇에다 흰 쌀밥을 탁 입어놓고 먹는 겁니다. 옆에는 간장하고 국화하고 먹고
그래서 제가 쌀이 없다고 그랬으면은 돈이 생겼으면은 감자도 좀 사서 사 먹고 잡곡을 사서 먹을 일이지 왜 이렇게 쌀만 먹느냐. 그냥 불쾌했죠. 그런데 한참 있다니까 그 방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겪었던 그 마음의 아픔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그 할머니가 먹고 있던 밥은 밥이 아니라 아카시아 꽃이에요. 5월달 그 아카시아 꽃이 한참 피는 일입니다. 나도 저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지고 온 돈과 쌀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며칠 후에 제가 대통령 네 분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네 분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저는 괜히 식사 도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랬구나. 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 생각이 본다면 이 나라에서 이 가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난을 물리치고 말겠다. 내 손으로 하겠다. 그런 아주 매서운 결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독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부들을 만나러 가고 간호원들을 만났어요. 소독 한 번은 탐방해서. 그때 그 얘기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같이 갔던 일행을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광부와 간호원들이 처음에 애국가를 같이 부를 때는 처음에 동행으로 애국가를 시작됐는데 나중에 중간쯤 가니까 밴드 소리만 나고 하나도 노래를 따라하지 않고 전부 그냥 울고만 있다는 겁니다. 애국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울고 영부인도 울고 장관도 울고 다 우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한테. 대통령에 대해서 이리 와서 이렇게 몬타나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을 여기서 뵙게 되니까 죄송히 한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서로 흘리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크리미아 전쟁 때 PR을 구분하지 않고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국 왕실에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그 공헌 증서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힘 어려운 사람은 물질로 도와라. 물질이 없으면은 몸으로 도와라. 몸으로 못 도우면은 눈물로 위로하라.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가난한 국민들이 와서 탐방에서 일하고 간호원들은 죽은 사람 시체를 닦는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눈물하는 그 무엇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선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분이 돌아오시면서 박대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난은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야멸차리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73년도에) 시간 관계로 유경수 여사의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청와대로 대통령 부인께 편지가 왔는데 뭐냐면은 한 여자가 전해오는 편지인데 자기 남편이 정보부에 붙들려 가가지고 맞아서 성불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불구자. 그 편지를 받은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아보라고, 조사를 해보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부에서 조사 보고서가 왔는데 이 사람이 정보부원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정보부원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런 고문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고문받았다고 해서 저기 떠든다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었어요. 보고서가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사건을 제가 대통령 특명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과 정반대 됐어요. 정반대. 그야말로 억울하게 누구하고 동업자하고 동업 사업을 했는데 이 동업자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기 친구 되는 사람을 정보부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조사하라고 그러실 때 정보원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말아라. 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공무원도 네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라.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혀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두 대통령 네 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특히 유경수 여사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병들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아주 지성껏 도왔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을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유경수 여사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불우한 사람을 도왔다는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시고 있는 유경수 여사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분이 하신 일의 90%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인들 돕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보냈고 우리도 그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를 조작할 줄도 모르고 저나 우리 전임자나 그런 이미지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증언 삼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네 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태일 씨가 원래 1948년생이니까 지금 아마 70세가 살아계시면 70세일 겁니다. 이분이 대구 출신으로 고등공민학교를 나온 교육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여기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편지가 대통령한테 도달이 안 됐습니다. 아마 민정규시에서 받아서 노동청으로 이첩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틀린 데가 있습니다만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저는 재봉계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서는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어느 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체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것입니다. 삼선 개헌에 관하여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서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음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 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를 각하께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정보부 부원 구타 사건처럼 유경수 여사에게 편지가 왔더라면 그분은 다 보시니까 이 편지를 대통령께 드렸을 것이고 제가 믿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평화시장에 갔을 겁니다. 거기 가서 열악한 작업 환경을 보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길이 없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새 전태일 씨라고 하는 분은 이만큼 순수했던 사람인데 그분을 마치 반체제처럼 그렇게 둔갑시키는 것은 그는 옳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천성이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월간조선의 조학재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고를 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아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총무비서실 직원이 그 수리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침실을 변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변기에 벽돌이 두 장이 파랗게 이끼가 낀 벽돌이 두 장이 물통 안에 있는 겁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때 그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방에 와서. 제가 대통령 측근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아니 지금 청와대 물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물 더 쓰신다고 해서 물을 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느냐.
그야말로 눈물이 나더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신 메모지를 보면은 밑에는 1975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메모지에 날짜가 인쇄된 메모지인데 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74년도 메모지를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보통에서 사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이 없는 분입니다. 무력이 없어요. 남긴 재산도 없습니다. 영남대학, 정수정학회, 유형재단 이걸 가지고 시비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영남대학이 그렇게 개인 대학입니까? 고려대학을 김성수 동아일보 사장하신 부통령이 고려대학 설립했다고 혹시 고려대학 후손들이 자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 범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수정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정학회 이사장은 최석채 씨, 이관우 씨 같은 언론인들이 그걸 맡아서 했던 그런 장학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단들을 그대로 그 박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했었으면은 지금처럼 자금이 없었을 겁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5.12 성공한 배경에 보면은 군인들이 도대체 5.16을 누가 했느냐? 박정희 소장. 아, 그럼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대개 장성들이라고 하면 후생사 앞에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떵떵하게 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박정희 소장 그러면 아, 청렴결백한 실력 있는 장군. 그러니까 그 밑에 혁명 세력들이 모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정치 자금이 9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9억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에 쓰시려고 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추석 연말 연시에 일선장병에 위문금 보내고 고아원에 돈 보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게 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김정일 씨가 쓴 책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년에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약 한 20억에서 30억 된다고 합니다. 그 2억 정도, 한 달에 한 2억 정도 되면은 그 2억 중에 1억은 공화당 그렇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공화당 당신들 절대 어디 가서 돈 받지 말아라. 기업에 절대 손 벌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신 그 정치 자금인데 그 돈을 개인이 쓴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방 시찰을 하고 갈 때 보면 대통령 돈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청와대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백 명의 경호원이 동원되고 직원들이 따라다니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돈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비서실 청와 예산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쿵 비판하는 것은 그 실체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인정 많고 눈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1974년도에 마산에 있는 한일합선 공장에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 애들이 이제 일하는 걸 보고 내 소원이 뭐냐?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 라벨을 붙이는 걸 까불로 붙여가지고 야단도 맞습니다. 영어 ABC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대통령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간학교 만들어라. 정시로 교육과정 만들어라. 나중에 문교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자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수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노발들 무슨 소리냐? 고등학교 졸업장을 줘라. 무슨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느냐? 해서 그 애들이 그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 애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교복을 입고 갑니다. 교복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도 외투를 안 입고요. 여학생 교복을 입고 자기 집에 갑니다. 나 학교 다닌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했습니까?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원 시찰을 가시는데 요 용두동 서울사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경찰과 투석전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가요. 경호실에서 이리로 가시면 안 된다. 그냥 가자. 돌이 대통령 자동차 본넷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를 세워라. 문을 열어 나오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많이 주고 이거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비켜. 담벼락에서 돌을 던지는 학생들이 보니까 치가 자꾸만 대통령이 내리시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돌을 다 들고. 대통령이 그 학생 처장을 만나서 학생들 교육 잘 시켜라. 훈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손에 흙 묻은 놈들 다 잡아라.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그 돌 던진 학생들 다 잡았어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오니까 동대문 경찰서에 100명이 붙들어 있다는 겁니다. 전쟁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답니까? 이제 혼쭐 났을 테니까 다 풀어줘. 그날처럼 다 풀어줬습니다. 학생 데모에도 대통령은 어떻게나 어머니처럼 선생처럼 그렇게 애들을 지도하려고 한 것이지 그렇게 뭐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저녁으로 다 군방대 나갔습니다. 포항제철을 확장 공사를 할 때 그 담당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었는데 다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뭐 외우고 뭐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주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 들으시니 그 사진 몇 장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시니까 여기 저 배수로가 있었는데 배수로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고할 때 뭐 예산이 얼마 들고 뭐 했지만 그 배수로가 어디 간 건 자기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기가 빵점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나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등골 식은땀이 나더라. 등골 식은땀이 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은 그런데 깊은 데 있으니까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분 나중에 장관도 하고 부총리까지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유경조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통령 유경조사 쓰시던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 만년필을 대통령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거를 수도가에 앉아서 그 안에 있는 잉크를 다 뽑아낸 겁니다. 보관하겠다고. 잉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잉크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 싸가지고 스카치를 붙여서 영국의 만년필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천성이 예의 바르고 겸손한 분입니다. 청와대 목수들이 아침에 대통령께서 산책하시다 보면 목수하고 청소부를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꼭 목수나 청소부에는 대통령이 먼저 말할 것입니다. 집에 애들 학교 다니느냐? 내 친구 금년에 대학교 들어갑니다. 아 그래? 합격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 등록금 내가 내줄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청소부나 목수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청소부하고 목수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울어요. 이분은 성격적으로 결연하고 추상 같은 그런 면이 있지만은 굉장히 눈물이 많고 여린 분입니다. 김재선 전 국회의장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겸손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회고를 옳은 일이 있고 경희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김성식 교수, 그분이 원래 고려대학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박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분은 매우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의 바른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각 신문사가 다투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조갑재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러 사람을 취재해본 결과 공통된 점이 딱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한다. 그분이 참 애국심, 우리 그걸 존경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박한 인간미, 거기에 우리가 매료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강직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지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도 있는 분이에요. 요새 대통령 요즘 연설하는 장면 보면 여 옆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뭐 두 가지 이렇게 판때기를 놓고 보는 것도 안 보는 것처럼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거기 등장했을 때 아니 저 대통령 얼마 전에는 저 대통령 상당히 어눌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느냐. 그 프롬프터를 모르니까요. 이거를 청와대 처음에 이걸 가져오려고 김성진 대변인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국의 국가원들이 쓰고 있는 이 프롬프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각하께서 한번 써보시죠. 대통령께서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용도로 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결국 내가 즉흥 연설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나는 싫으니까 예전처럼 원고 써가지고 와. 나는 원고 써서 내가 읽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그 프롬프터 기기가 청와대 창고에서 썩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여러 대학에서 외국에서 요청이 왔죠. 박 대통령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박사학위가 내 대통령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데 박사학위 소용이 뭐냐? 안 했어요. 내가 무슨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호를 가지라고 전직 대통령을 다 아호가 있었습니다. 아호를 지어 올리니까 내가 뭐 문인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닌데 무슨 아호가 필요하냐? 그냥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중수라고 하는 아호가 있다는 게 알려져서 요새는 뭐 중수라고 하는 모임에 산악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수호지심은 의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심으로 애국에 애족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강대교를 개통을 할 때 제2한강교인데 거기에 개통을 할 때 다녀온 유달령 교수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강대교를 개통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치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그때 한강대교 하나밖에 없어집니다. 앞으로 한강에 이런 다리를 20개 정도 놓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달령 씨가 아니 대통령이 좀 더러운 사람이 아니냐? 뭐를 이렇게 한강에다 다리를 20개나 놓는다고 그러냐? 그때 1962년도 3년인데 지금 한강에 지금 다리가 몇 개입니까? 20개가 넘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앞을 보고 나갔던 분이죠. 현대조선 정주영 씨한테 박 대통령이 당신 조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맞아요.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대통령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당신 그런 사람이야? 정주영 씨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각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에라 대통령이 한번 망해도 해보자. 그것이 지금 현대조선입니다.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벌써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현대조선의 비화입니다. 문화재 대통령이 이제 나라의 국력이 조금씩 확대가 되니까 문화재를 보수하라. 경주 뭐 할 것 없이 전부 문화재를 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문화재 보수 전문가 박사를 채용을 해서 당신이 저 문화재 보수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라. 내가 지휘하겠다. 지금 전국에 있는 문화재 박정희 대통령 발길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께서 한일 회담을 하고 월남 파병을 하고 소양강 댐을 건설하고 포철을 만들고 할 때 다 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도 안 된다고 반대한 거죠.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과업을 나는 단 한 번의 야당으로부터의 칭찬이나 박수 없이 내가 외롭게 추진했다. 그런 것을 시정연설문에서 한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더 하세요.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강단이 있던 대통령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흔들려요. 아무리 본인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하셨지만은 우리 옆에서 본 우리 눈에는 뭔가 저분이 외롭고 고독의 그림자가 뒤에 붙어 다닌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녁에 TV 시청을 하실 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는 뒤이고 가족들하고 텔레비를 보다가 다 뿔뿔이 자기 할 일을 하러 들어가죠. 대통령이 텔레비 보시다가 혼자 그냥 그 응접실에서 소파에 들어누워 주무시는 겁니다. 그 부속실 직원이 올라가서 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몸집도 크지 않습니까? 그 소파에 그냥 들어누운 채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각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죠. 깨워서 방에 모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직원 보고 이 사람한테 자다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내 방에다가 쿠키 과자를 좀 갖다 놔.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원하시는 그 밑에 주방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일국의 대통령이 밤에 주무시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과자 부스러기 좀 갖다 놔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으로 창가에 앉아서 구슬프게 피리를 부시고 그 단소 소리를 들은 경호원들이 아래층의 경호원들이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자녀 세 분이 대통령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갖다 주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받더래요.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카네이션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박 대통령 침실에 걸려있는 유경수 여사 영정 밑에 그 카네이션이 고스란히 놓여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외로우시니까 저녁으로 치권 들어와 술자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 것이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대통령 따님이 좀 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발을 잘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가 늘 있습니다. 본인들은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왜 돌보지 못하느냐. 물론 다 바빴겠죠. 그러나 아버지, 국가원수 아버지, 외로워하시는 아버지를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박정희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시다 가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에 태어났을 때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창씨 개명을 강요당하고 젊은이들은 전부 강제징용되고 분해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소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제대로 못해서 야맹증에 걸려서 방문이 얻어왔던 분입니다. 대구 사공학교 시절에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집에 돌아와서 기숙사비가 될 때까지 준비해서 가다 보면 한 달, 두 달씩 결석을 하죠. 대구 사공학교 입학할 때 1070명이 응시를 해서 51동으로 입학을 했는데 100명 모집에 나중에 보면은 졸업할 때 보면 성적이 하위입니다. 하위. 결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교사의 길을 갔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건군에 참여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젊었을 때 한때 군에서 잘못 관여했던 남도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다가 무기 언도가 나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첫 번 결혼에 실패하고 다음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동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전 본인은 뭣도 모르고 했던 일인데. 그러나 이분이 다행히 군에서 이렇게 유능한 장교를 우리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노당으로 근무한 그런 남노당의 활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군에서 복직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군에 복직하고 또 유경수 여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5.16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16이 실패했으면 그분은 또 사형을 언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이 길을 갔을까요? 모진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분은 자기 생에 대한 애착보다는 대의와 명분의 생명을 건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추구할 가치가 있고 이상이 있고 꿈이 있다면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겠다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그분의 목전에서 사랑했던 아내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째 하늘은 어찌 이렇게 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느냐. 제가 맹자의 고자장을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읽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나고 나신 뒤에 맹자의 고자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지도자가 된다. 진정 하늘은 한 인민족의 지도자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인간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맹자의 고자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1970년대 초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산에 나무가 파랗고 들판이 파랗고 마하티르 수상이 의원이 아니 다른 나라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 서울의 활기찬 모습, 농촌의 활기찬 모습, 쌀리맨들의 그 활기찬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 한국이 GNP 세계 꼴찌 국가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나라가 되느냐, 사막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울창한 나라가 되느냐. 만약에 이 한민족에게 저력이 있었다면 그 민족의 저력을 에너지로 폭발시키고 분출시킨 동력이 있을 것이 아니야. 그 모티브가 누구냐? 결론을 마하티르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 코리아는 박정희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만나서 세계 최빈국에서 이렇게 중진국으로 발전해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돌아가서 마하티르는 시간만 있으면 한국을 배워라, 한국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시력, 가장 사랑했던 부하의 시력을 받아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이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위안을 받는다면 영웅은 침대에서 죽지 않는다. 전장에서 죽든지 그러지 침대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로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도 가고 인글도 가고 권력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우표 사태를 제가 보면서 세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세태를 한탄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다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애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문고리 뽑아가지고 엿사먹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국민들이 비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이제 제 말씀 마치면서 세세 연년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모입니다. 올해 100회 탄신일을 맞아서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탄신을 축하드리고 그분의 꿈이었던 조국의 번영,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